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9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말하는데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은 어떤 방법을 바꾸는 것이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 즉 금액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법, 금액. 딱 하나 예외가 감가상각 방법이었다. 그죠?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것은 방법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성격 다른 거. 광물 자원에 대한 추정 매장량의 변경. 추정의 변경이고요. 매출 채권 등에 대한 대존 추정률, 추정의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 요거는 이제 그죠? 정책의 변경.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 연수와 잔존가액의 추정 변경, 추정의 변경 됐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20년도 법인세 비용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당기에 발생한 차이와 실현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올해 초 이연 법인세 잔액은 없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200만 원이고 미래의 과세 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이연 법인세에 대한 문제네요.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어떻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연 법인세라는 내용을 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몇 번 이연 법인세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전혀 그렇지도 못한다 그러면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지요? 소개해 드릴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법인세 세무 조정을 했다 그죠? 실무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열심히 기중회계 처리, 기말 수정 분기하고 나면 이제 장부가 완성됩니다. 결산 작업까지 끝나면 장부 완성. 이제 요거 가지고 법인세 조정. 그지요? 우리 열심히 전산 세무 1급에서 배웠던 법인세 내용 가지고 세무 조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구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장부에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 써서 법인세 비용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이연 법인세라는 내용까지 고려해서 법인세 비용을 처리하면 조금 더 정확하답니다. 이연 법인세를 이제 다시 고려한다 이겁니다. 세를 고려해서 요 고려한 부분까지 이 포함된 금액으로 장부에 법인세 비용으로 기록한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지금까지 실기편 할 때 이연 법인세라는 내용 고려하지 않고 실기편 임했겠습니까? 조금 추정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특례를 두었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추정까지 하는 거는 오버 중에 오버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굳이 이연법인세 고려하지 말고 요
법인세 계산된 금액을 그냥 바로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도 돼라고 특례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은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다라는 가정으로 출제된다 그지요? 그러니까 굳이 이연 법인세라는 이상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 규정을 보면 규모 큰 회사들, 외부 감사, 저 같은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 감사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이연 법인세 같은 것도 고려해서 좀 장부에 기록하십시오라고 규정은 되어 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서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설명해 봅니다. 자. 장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200만 원이랍니다. 자, 여기서 세무조정이 2020년도를 묻고 있다 그지요? 재고자산 평가감이 있네요. 세무조정 플러스 세무조정이다 그지요? 그리고 소득처분은 유보가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감 이름에 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플러스 세무조정이었다. 그지요?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플러스 세무조정이고 기타 사회 유출이었습니다. 소득처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전이익 200만 원에서 요 두 개 플러스 시켜서 요 두 개 플러스 시키면 20만 원이다. 그죠? 220만 원 가지고 그죠? 200만 원이 세전이익이었고 여기서 플러스 4만 원, 플러스 16만 원이라는 세무 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220만 원 튀어나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곱하기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10% 곱해서 올해 세금 계산합니다. 22만 원.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자격시험, 즉 중소기업이라면 22만 원을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연 법인세라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자,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부터 설명할게요. 왜 굳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세전이익이 제시되어 있을까요? 이미 설명드렸다고 그죠? 장부상 결산 작업이 끝나면 일단 세금 빼기 전 금액이 도출되고요. 법인세 비용이라고 기록하는 거는 금액은 세무조정 해봐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말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전이익이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만약에 단기 순이익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의 장부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전이익이 200만 원이고 법인세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15만 원이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200만 원 빼기 15만 원, 185만 원이 단기 순이익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단기 순이익이 185만 원이고 장부상 법인세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5만 원인 상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장부상 법인세 비용 15만 원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겁니다. 송금 불산입 어차피 세무조정합니다. 그러면 185만 원이 각 3년도 소득금액 아닙니다. 185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출발점은 세전이익 200만 원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과값은 똑같다 이거지요. 그런 이유에서 이연법인세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출발하는 자료 금액은 장부상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세전이익 형태로 이렇게 자료가 제시될 것입니다. 어차피 플러스 세무조정이라고. 자, 이제 요 두 가지 세무조정이 나왔는데 소득처분을 보면 한 개는 유보고 한 개는 기타 사회유출입니다. 자,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처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반드시 플러스 세무조정이라면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라면 플러스 유보, 그죠? 반대의 유보로 나중에 귀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 유보가 있다고요? 이번에 세금 증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향후에는 마이너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유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득처분 중에서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일시적 차이이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제외한 그 외의 여러 가지 소득처분들은 영구적 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일시적 차이인지 영구적 차이인지가 요 이연 법인세 회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번에 플러스 세무조정 2개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올해 법인세 산출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 기타 사회 유출은 영구적 차이이므로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고 플러스 유보 요거는 영구적 차이가 아니고 일시적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에 플러스 세무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제 추정해 보아야 된다 이거지요.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플러스 세무조정한 거는 다음 연도 2021년도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될 거랍니다. 말 된다 그지요?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올해 기말 재고는 내년도 입장에서 기초재고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로 산출되다 보니까 올해의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랑 내년도의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올해의 플러스 세무조정은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기타 사유출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걸로 끝이고 올해 세금 계산할 때 고려하면 그걸로 끝이고 요 유보라는 일시적 차이는 언제 없어지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없어진다는 것이 지금 판명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연 법인세라고 부른답니다. 나중에 생길 세금 효과를 올해 좀 고려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올해의 세금이 플러스 4만 원만큼 세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이 부분 나중에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시적 차이. 내년에 없어지는데 내년에는 세율이 바뀐답니다. 세법이 개정된 모양이야. 올해 세금 계산할 때는 10%인데 내년에는 20%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금 줄여주는 효과는 얼마만큼요? 4만 원 곱하기 10%. 4천 원만큼 세금 줄이는 게 아니고 4만 원 곱하기 20%. 8천 원만큼 세금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려면 어때야 됩니까? 내년에도 우리 회사가 적자가 아니고 좀 이익이 생겨야 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플러스가 나와야지 이렇게 세금을 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그러니까 장부상 당기 순이익이 좀 산출되어야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좀 줄이는 좀 세금 깎아주는 효과가 발휘가 될 수 있지. 만약에 당기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될 겁니다. 내년에 적자랍니다. 내년에 적자면 내년에 당장 세금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고요. 내년에 생기는 결손금만 늘어날 뿐 세금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더라 이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나오려면 내년에도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추정이다 보니까 이런 가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회계에서는 분식 회계를 제일 싫어한다 그지요?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내년에 세금 줄여주는 이 효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준다 이겁니다. 그런 회계 처리를 하려면 진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세금 줄이고 자산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하면 자칫하면 분식 회계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연 법인세
를 통해서 세금 줄이고 뭐 비용 줄이고 자산 증가시키는 이런 회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명시를 하고 있답니다. 됐죠? 그래서 내년에 충분히 이익이 나는 상황이니까 내년에 세금 줄이는 효과가 진짜 발휘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8,000원만큼을 세금 줄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세금을 줄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그지요? 이런 상황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와 달리 올해의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고 소득처분이 마이너스 유보랍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플러스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금이 늘어날 거다, 그지? 향후에 세금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겁니다. 그때는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거다, 그지? 그래서 올해 법인세 비용 인식할 때 좀 비용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올해는 플러스 세무조정을 통해서 내는 세금이 늘어났지만 향후에는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지?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르고 이제 회계처리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요러한 상황에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 올해 회계처리 차변의 법인세 비용. 자, 공간이 좀 좁은데, 그지? 자, 그러면 자, 예쁘게 일단 최대한 공간 안에서 적어볼게요. 차변의 법인세 비용. 우리 실기편 할 때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을 썼다, 그지요? 정식 명칭은 법인세 비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법인세. 우리 실기편에서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을 썼는데, 그지? 정식 명칭은 미지급 법인세랍니다. 미지급 법인세.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8,000원만큼 있다라는 거 입증했다, 그지요? 이연법인세 자산. 자산의 증가는 어디입니까? 차변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자, 하나씩 숫자 채워볼게요. 자, 열심히 올해 세무조정 해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거 계산해 봤더니 얼마라고요? 22만 원이라고. 요게 미지급 법인세다, 그지요? 요만큼 세금 내야 됩니다. 부채지요. 22만 원. 우리 중소기업이라면 요 22만 원 자체를 그냥 법인세 비용으로, 즉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하면 끝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연법인세를 고려해라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자 이겁니다. 슬퍼하지 마. 올해 세금이 22만 원으로 좀 높게 나왔지만 향후에 8,000원만큼을 세금 줄이는 효과가 있었어. 그만큼을 자산의 증가로 기록할 거야 라고 했다 이겁니다. 요거를 8,000원 적어줍니다. 그러면 22만 원 전체를 다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 거지. 뭐 비용 처리하는 게 좀 작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8,000원만큼. 요게 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 처리랍니다. 22만 원 빼기 8,000원. 212000.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다, 그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회계 처리해 주는 것이 정보 이용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값 법인세 비용은 212000이 된다가 결론이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냥 가볍게 구경해 보았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3번. 당사는 2020년 5월 아름사 매출처로부터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 50만 원을 2020년 6월 매입처인 다음사의 상품 매입으로 배서 양도 상환 청구 가능 조건 하였으나 금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음사에는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어음 대금 및 부도 관련 비용 3만 원을 지급하고 아름사 매출처에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 부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할 금액은 실무적인 내용인데, 그지요? 또 소개가 되었네요. 우리 받을 어음 계정 과목 그리고 그 받을 어음의 배서 양도 그리고 부도 어음과 수표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 알고 있다, 그지요? 그 내용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한번 열심히
내용을 파악해보고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실무적인 내용인데 출제되었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아름사에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차변에 그래서 어음 받았답니다. 받을 어음 대변에 상품 팔았다고요? 상품 매출 됐지요? 어음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처인 다음사에 상품 매입 재고로 배서 양도했답니다. 상품을 이제 요거는 판 거고 그지? 아름사한테 아름사한테 팔았고 이번에는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누구 다음사 상품 구입하는데 그럼 차변의 상품 구입하면서 돈을 주면 되는데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던 받으럼을 배서 양도했다 이겁니다. 돈 대신 그러면 차변에 상품 50만 원으로 적을까요? 50만 원짜리 상품 사면서 가지고 있던 50만 원짜리 받으럼을 배서 양도했답니다. 됐죠? 어음을 넘겨주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서 양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넘겨줄 때 어음 뒷면에다가 우리 회사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번호를 딱 적어준다 이겁니다. 마치 자기압 수표 어디 편의점에서 자기압 수표로 물건 살 때 수표 넘겨줄 때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그 뒷면에다가 내 인적사항 적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주민등록번호 적어준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 자기압 수표가 뭐가 엉터리다 그러면 나한테 연락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돈 대신 상대방한테 넘겨준다고 뒷면에다가 내 인적사항 적습니다. 우리 회사 인적사항 사고 터지면 우리한테 오십시오. 우리가 책임질게요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요랬는데 이제 이렇게 거래가 끝났는데 알고 봤더니 부도가 났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다음사가 우리한테서 어음을 받았을 거다 그지요? 이제 그래서 어음 가지고 있다가 어음 만기가 되었을 때 어음 애당초 발행했던 아름사한테 이제 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50만 원 돈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름사가 부도 났다 이겁니다. 돈을 못 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옵니까? 어음 뒷면에 이름 적혀 있는 나한테 옵니다. 우리 회사한테. 당사한테 온다 이겁니다. 빨리 돈 내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야, 우리는 아름사한테 돈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실무에서는 구상권 청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음 수표가 무서운 거는 뭡니까? 배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가 부도 터지면 줄줄이 사탕으로 부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어음 수표법에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음 수표 발행해 놓고 배째라 부도 나면 어떻게 그 회사 재산 전부 다 경매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줄줄이 사탕 오고 사람들한테 차곡차곡 다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어음 받았던 회사가 먼저 일단 돈 받고 그 사람도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넘긴 그 회사한테 다시 돈 주고 뭐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한테 사고 터져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다음이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부도음으로 이제 이름 바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사에 당첨수표 발행해서 일단 뭐 사고 터져가지고 3만 원 일단 돈 지급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대변에 현금 3만 원 일단 뭐 사고 해결해야 되니까 그지? 대변에 적고 차변에 뭐라고 적습니까? 일단 부도 어음과 수표 적어야 되겠지. 부도 어음 수표 3만 원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어음이 넘겨주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한테 회수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뭐라고 적는다고요? 그 부분을 차변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어음이 들어왔지만 정상적인 어음 아니다 그지? 사고 터진 거다 이겁니다. 그럼 그 부분 50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요. 자, 우리가 상품 구입하면서 어음 넘겨주었는데 이거 결제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여전히 줄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외상 매입금. 우리가 결제 끝나서 의무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줄 돈이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름사 우리한테 엉터리 어음 넘겨준 사람한테 청구할 금액이 뭡니까? 부도원과 수표로 기록되어 있는 요거 53만 원 되겠지 뭐.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 별거 아니고 50만 원짜리 어음이 사고 터졌고 사고 터져서 우리가 3만 원 냈으니까 두 개 합해서 53만 원만큼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생소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굳이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 출제했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출제되었으니까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정답 1번.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4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보고 해당 국채의 취득 원가를 구하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 출제법에 벗어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특히나 재무회계에서 출제되는 다섯 문제 중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출제범위 벗어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그렇고 이번 회차 외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저 수험생들 틀리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 출제하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아쉽고요. 문제 한 개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출제범위 벗어난 내용들이 출제되어 버리면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재무회계에서 출제되는 다섯 문제 중에서는 맞출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공부해도 못 맞추고 공부 안 해도 못 맞추는데 그냥 공부 안 할래라고 혹시 생각할까 봐 그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됐죠? 뭐 그렇게 위안을 드리고 자 이제 열심히 요 이상한 문제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국채를 취득했답니다. 채무증권을. 자,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불특정 다수한테 돈 빌리기 위해서 뭘 발행합니까?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했을 때 그 할인 발행 자금, 할증 발행 자금이 있고 그게 만기에 걸쳐서 야금야금 상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사채를 발행했을 때 말이고요. 그 사채를 이제 구입을 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유가증권 구입했고 그거를 뭐 뭘로 처리했는지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냥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했을 때 삼각표가 있었다, 그지요? 그 삼각표를 여기서 그려야 됩니다. 자, 국채. 나라에서 돈 빌리려고 국채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했다 이겁니다. 자,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발행 금액이 95만 원입니다. 할인 발행했다 이겁니다. 자, 할인 발행,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의 삼각표 그려볼게요. (95만 원에) 발행했답니다. 그리고 자, X1년 1월 1일에 발행했고요. X1년 12월 31일, X2년 12월 31일. 2년짜리
국채를 발행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95만 원에 발행했지만 할인 발행했지만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 100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가정해 볼게요. 자, X 1년도 1년차가 되면 97만 원이 되고요. X 2년도가 되면 100만 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X 1년도의 상각금액이 얼마라고요? 2만 원이고 X 3년도가 3만 원이다 이겁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르면 상각금액은 매년 커진다 그지요? 그래서 소설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액면금액은 얼마요? 액면이자는 100만 원 곱하기 12% 12만 원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유효이자가 얼마겠습니까? 소설 쓰는 겁니다. 어차피 14만 원 되겠네요. 12만 원 플러스 2만 원. 그래야 소설이 지금 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5만 원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 문제 자료 보고 제가 열심히 한번 소설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2년짜리 국채가 발행되었다 이겁니다. 할인 발행되었다. 요걸 우리는 이제 구입을 했답니다.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요. 사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하고 똑같은데 대신 정반대로 회계 처리될 겁니다. 자, 우리는 차변에 대변에. 자, 사채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할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유가증권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증가할 겁니다. 만기 보유증권. 대변에 이제 사채 발행했다면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건데 그지? 유가증권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돈이 나갑니다. 돈 뭘로 구입했다고 가정할까요? 현금 주고 구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될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사채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라는 부채의 차감 계정 과목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적힙니다. 즉 사채의 경우에는 액면 금액을 가지고 사채라는 계정 과목 적고 할인 차금에 대해서는 별도 계정 과목이 있었다. 그지요? 그런데 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할인 차금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급한 금액 자체를 그냥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으로 적는다는 차이가 있답니다. 즉 구입을 95만 원 했다고 그러면 사채라면 액면 금액 100만 원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만 원 그렇게 적을 건데 회계 처리. 그렇지 않고 유가증권은 그냥 100만 원에서 5만 원 뺀 95만 원 자체를 차변으로 그냥 적어버린다 이겁니다. 대변 현금 나간 거 95만 원. 그리고 1년 있다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1년 있다가 12월 X 1년도 12월 31일에 자, 차변에 대변에 자, 우리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면 돈이 나갑니다. 현금으로 액면 이자만큼이 나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큼은 이제 차변에 기록했던 거를 없애면서 그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인 발행을 하면 처음에 돈 들어오면은 95만 원 들어오지만 만기가 되면 엄청 큰 금액 100만 원이 나가야 되니까 원금이 점점 늘어난다 이겁니다. 원금 늘어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니까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지요? 그래서 실제로 액면 이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지요. 자,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차변에 이자가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이자 받는다고 가정할까요? 2만 원 받는다고요. 그리고 상각액만큼 상각이 될 거다 그지요? 요 문제에서 2만 원 상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그런 계정 과목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만기 보유 증권 자체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늘어납니다. 왜?
애당초에는 95만 원 주고 구입했지만 만기가 되면 우리 돈 얼마 받습니까? 원금 100만 원 받으니까 자산이 점점점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2만 원만큼 플러스 시켜서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는 현금으로 받는 거 12만 원보다 더 큰 금액 14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X2년도에도 똑같은 논리로 요러한 이자 수익 회계 처리하고 그러면 이제 원금이 100만 원 되어서 원금 100만 원을 그냥 받으면서 만기 보유증권하고 상계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요게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유가증권 취득했을 때의 회계 처리입니다. 논리는 사채 할인 발행 회계 처리하고 똑같고 다만 위치가 서로 정반대다라는 것으로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한 게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요 정도 출제되어도 대충 추정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국채를 X1년도 1월 1일에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구입도 X1년도 1월 1일에 구입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지?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6개월 있다가 7월 1일에 구입했다라는 요상한 문제가 지금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 보면 실무 규정, 실무 회계 처리로 이런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고 이거를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 자 이제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또 이제 열심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원칙적인 1월 1일에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인데 이제 다시 변형해야 됩니다. 7월 1일에 1020 요걸로 이제 구입했다 이겁니다. 아우 정말 자 이제 적어 볼게요. 현금이 얼마 나갔다고요? 95만 원 나간 게 아니고 10200000 나갔답니다. 10200000. 자, 1년 있다가 X1년 12월 31일에 이자 우리 얼마 받습니까? 12만 원 받습니다. 12만 원 받는데 지금은 1월 1일 구입한 게 아니고 7월 1일에 구입하다 보니까 액면 이자가 12만 원이다 그지? 12만 원 중에서 6개월치가 이미 지금 증가된 상태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올해 말에 현금 12만 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취득 자체를 7월 1일에 하다 보니까 7, 8, 9, 10, 11, 12 6개월만 보유하고 있으면 1년치 이자 12만 원을 받게 되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 유리한 상황이 된 부분까지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바꿔 말하면 요 현금 중고에는 분명히 12만 원 곱하기 6개월치 그러면 6만 원 될 거다 그지요? 6만 원만큼이 이자가 섞여 있는 가격이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이 부분을 뭘로? 미수 수익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미수 이자라고 해도 되겠지요. 미수 수익을 기록하는 거고.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금액은 얼마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1020 000 빼기 6만 원 하면 96만 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답니다. 됐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95만 원이 발행 금액이라고 했는데 왜 96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월 1일에 구입했다면 95만 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말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97만 원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만 원 생각될 겁니다. 1월 1일에 구입했다면 깔끔하게 돌아갈 건데 우리는 지금 언제? 요 사이에 7월 1일에 구입하다 보니까 95만 원에서 조금 늘어난 96만 원 주고 구입한 꼴이 된다 이겁니다.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요 삼각표에서 요 첫 번째 라인에 적혀 있는 부분을 그냥 2분의 1로 전부 안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7월 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이제 올해 12월 31일에는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겠습니까? 이제 분석해 볼게요.
현금은 얼마 들어옵니까? 12만 원 들어옵니다. 1년 지자가 다 들어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6만 원 부분은 미수 수익으로 이미 기록한 거다. 그지? 현금을 그만큼 이미 더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미수 수익을 없애야 되겠지요. 미수 수익 6만 원.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얼마가 늘어나야 됩니까? 95만 원을 구입한 게 아니고 96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자, 올해 말에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97만 원 돼야 되니까 만기 보유증권은 만 원만 적혀야 되겠지요. 96만 원 준 거에서 만 원 플러스하면 이제 97만 원 요 삼각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 일단 이렇게 반영시켰고요. 이제 이자 수익 기록하면 됩니다. 이자 수익 얼마가 됩니까? 왼쪽이 13만 원이고 오른쪽이 6만 원이니까 13만 원 빼기 6만 원 7만 원 될 겁니다. 이렇게 7만 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 삼각표에서 나왔지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첫 번째 라인의 금액이 사실은 2분의 1로 전부 다 안분된 거다 이겁니다. 상각 금액이 만 원만 된 거고 왜? 7월 1일에 구입하다 보니까 액면이자가 12만 원 들어왔지만 미수 수익을 빼고 나면 실제로 이번에 생돈으로 받은 수익 개념은 지금 6만 원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14만 원 요게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싶은 금액이었는데 7월 1일에 구입하다 보니까 절반만큼 7만 원만큼만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꼴이 된다 이거지요. 어렴풋이 그렇게 맞게 돌아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십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구경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고 듣고 보니까 또 출제되면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또 출제되면 안 되겠다고요. 어차피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인데 출제가 되었으니까 삼각표 그려가면서 좀 논리적으로 결국 요 첫 번째 라인 금액이 전부 2분의 1로 이렇게 안분되어서 회계 처리되는 거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할 때 이제 이런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5번. 주식회사 다우의 주식을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작년 6월 5일에 만 원에 취득했다. 동주식의 작년 말 공정가치는 1,700원, 올해 말 공정가치는 1,300원이다. 올해 말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되는 평가손익의 잔액은 얼마일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주식을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길게 적었다 그지? 무슨 뜻입니까?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주식이다 그 뜻이다 그지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 손익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700원. 그래서 작년도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700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7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고 그 700원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남아 있었다 이겁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400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의 감소 400원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 10300. 대변에 자본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애당초에 700원 했었는데 올해 400원만큼 없어졌으니까 300원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금액을 차변으로 해쳐 모여 시키면 애당초 취득원가인 10,000원으로 기결될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요
논리를 알고 있다면 문제 읽는 순간 1초 만에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기록되어 있는 잔액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정답은 1번 됐습니다. 문제 6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생산의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통하여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일까요? 자, 재료비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하랍니다. 원재료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일하게 됐습니다. 자,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됐지요? 자, 물량 흐름 파악합니다. 기초 제공품 100개. 평균법이라서 기초 제공품 완성도 같은 거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지요? 자, 완성품이 700개. 기말 제공품 200개. 50%. 착수가 그러면 800개겠네. 됐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700개는 평균법이니까 모두 다 올해 새로 출발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200개는 50%에서 멈추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제공 900. 재료비, 가공비. 자, 700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주고, 자, 재료비는 200개 곱하기 100%. 초반에 몰빵으로 투입되니까, 그지? 200. 가공비는 200개 곱하기 50%, 100개 적어줍니다. 그래서 900개, 800개. 자, 배분대상 원가. 평균법은 전부 다 올해 새로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했던 기초제공품의 원가도 올해에 배분한다 이겁니다. 올해 작업한 걸로 본다. 그래서 재료비에 대해서는 배분대상 원가가 270만 원. 가공비는 400만 원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뭐 재료비만 요구하고 있지만 뭐 참고로 가공비도 계산해 봅시다. 자, 270만 원 나누기 900 하면 3,000. 그리고 400만 원 나누기 800 하면 5,000. 이렇게 계산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다고요? 그죠?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정답은 3,000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 간의 용역 제공 비율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 부문 P1에 배분될 보조 부문의 원가 총액은 얼마일까?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고 A1 부문부터 배부한다. 아시겠죠? 단계 배부법 문제입니다. 서포트 부문 A1, A2 있고 제조 부문 P1, P2 있습니다. 자, 좀 보조 부문을 왼쪽에 좀 그려놓으면 참 이 그림 설명이 쉬운데 그지요? 그냥 좀 한번 보기 편하게 서포트 부문 그리고 제조 부문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 다시 그림 그려 볼게요. 자, 단계 배부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순서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A1 부분부터 배부한답니다. 그래서 A1에서 A2로 주는 거는 고려하는데 A2에서 A1으로 주는 거는 있다 하더라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자, A1에서 A2 주는 거는 고려한다. A1에서
A2로 주는 게 20% 있거든. 요거는 고려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A1에서 A1이 얼마 발생했다고? 25만 원. A1 요게 A2한테 주는 게 20%, P1 30%, P2 50% 준다 이겁니다. 자, A1으로 주는 건 A2로 주는 거 얼마다고요? 그러면 5만 원. 그다음에 P1 7만 5천 원. P2 12만 5천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A2 원래 얼마요? 31만 원이었는데 A1으로부터 받은 거 5만 원 있다 그지요? 그러면 얼마요? 36만 원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36만 원 되었고, 자 이제 그거를 A1에도 10% 주고 P1에 50% 주고 P2에 40% 주는데 주의할 점, A2에서 A1으로 주는 게 10% 있긴 있는데 이거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단계배우법은 고려하지 마라. 한쪽 방향만 고려하는 거다. 그래서 요 36만 원을 요렇게만 배분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90%다 그지? 그러면 36만 원 곱하기 9분의 5다 그지요? 36만 원 곱하기 9분의 5 하면 20만 원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6만 원이 여기로 가겠지요. 곱하기 4 나누기 9. 그지요?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같다라는 거 모두 배분시켜봤고, 묻는 게 뭡니까? P1에 배분될 보조부문의 총금액은, 그죠? 원가 총액은 7만 5천 원 플러스 20만 원, 27만 5천 원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됐지요? 단계 배부법 문제였습니다. 문제 8번.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단 기말 재고자산은 없답니다.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5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 제조경비로 처리되어서 결국 매출 원가로 갈 겁니다. 그지요? 매출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기말 재고자산 없으니까 전부 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가는 거 맞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로 가야 되는 거를 판관비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작아지고 판관비는 커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매출 원가 맞는 거 찾으랍니다.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고요? 땡. 틀렸고요. 매출 총이익은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가 작아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지겠지요. 요게 맞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매출 총이익은 커졌는데 판관비가 커지니까 당기 순이익은 똑같습니다. 그죠? 당기 순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할 것이고 당기 순이익은 똑같습니다.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증가된다. 틀렸지 그지? 세전이익이 변함없으니까 법인세도 영향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은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의 행태를 요약한 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자,
변동비, 고정비에 대해서 총원가. 자, 고정비는 조업도 증가 감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지요? 자,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합니다. 고정비. 총원가는 일정한데 조업도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할 것이고, 조업도가 감소한다고 오히려 단위당 원가는 증가할 겁니다. 그지요? 100만 원이라는 총원가 일정한데 조업도가 2일 때는 50만 원, 4일 때는 25만 원. 그죠? 점점 감소할 거고, 2일 때 50만 원, 1일 때는 100만 원 점점 증가할 거다 이겁니다. 자, 답 찾읍시다. 1, 3은 일정이고요. 2는 감소고 4는 증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당 회사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올해 10월에 제품을 2,500개 생산했고 직접 노후비는 400만 원이 발생했다. 시간당 실제 임률은 1,000원이고 시간당 표준 임률은 900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2시간, 10월의 직접 노후비 능률 차이는 얼마일까? 표준 원가 계산이다. 그지요? 자, AP, AQ, SP, AQ, SP, SQ 하나씩 분석합시다. 자, 실제 직접 노후비가 4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2,500개 생산했답니다. 그리고 시간당 실제 임률은 1,000원이랍니다. 실제 임률이 1,000원이래요. 그러면 AQ는 실제 시간은 400만 원 나누기 1,000, 4,000 되겠습니다. 4,000시간 실제 발생되었다. 자, 그 다음에 SP요. 표준,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2시간이다. 이거는 여기서 고려하면 되겠네. 2시간 들어야 되고 한 개 만드는데 몇 개 만들었습니까? 2,500개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2,500 곱하기 2시간 5,000시간 발생이 되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AQ 4,000. 자, SP는 얼마입니까? 시간당 실제 임률이 1,000원이었고, 자, 시간당 표준 임률은 900원이랍니다. 요게 900. 됐죠? 이제 분석 가능하겠네요. SB 곱하기 AQ는 얼마요? 900 곱하기 4,000, 360만 원. 그리고 SB 곱하기 SQ는 900 곱하기 5,000이다. 그지요? 450만 원. 됐습니다. 460만 원으로 생각했는데 400만 원 발생했다고요?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불리하다. 그지요? 불리. 얼마 불리? 40만 원 불리. 450만 원 생각했는데 360만 원만 돈 나갔다고요? 유리하다. 그지? 얼마? 450만 원 빼기 360만 원. 90만 원 유리. 그래서 토탈로 따지면 50만 원 유리한 건데, 그지? 그거를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이렇게 두 개로 다시 나누었다 이겁니다. 뭐요? 능률 차이 구하래요. 90만 원 유리입니다가 정답이고요. 정답 2번. 쉬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엄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그 외상 매출금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다. 그지? 그리고 뭐 세법 원문을 보면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는 말도 있답니다. 오케이. 맞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무슨 사유입니까? 임의 대손 사유였습니다. 결산 조정 항목. 그리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요거는 대손 사유 맞고 요거는 강제 대손 사유 신고 조정 사항이었습니다. 3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 1년 이상 지난 매출금이 아니고 2년이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4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거 채무자별 채권가액을 합계액을 했을 때 요거 소액 채권이다. 그지요? 요거 대손 인정되고 요거 또한 임의 대손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요거는 임의 대손 사유고 실제 세무조정할 때 비망 기록 1,000원도 해야 된다. 뭐 그죠? 요것도 알아두시면 우리 어차피 실기편 세무조정 해야 되니까 그지? 이런 부분도 복습해 보았습니다. 됐죠? 답 찾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 뒷부분에 뭐 부도 발생일 이전에 생긴 거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있습니다. 세법 원문에. 읽어보면 너무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거기다가 외상 매출을 할 회사가 도대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굳이 왜 이런 내용이 세법에 굳이 뭐 괄호를 통해서 있냐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재미삼아. 자, 우리가 A 회사고요. B 회사한테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100만 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굳이 엄수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B회사 부도 나와서 6개월 있으면 우리 대손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아는 내용인데 요 부도 발생일 이전에 것에 한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100만 원 외상으로 팔았거든요. B한테. 10월 1일까지 요 돈 줘라고 했다 이겁니다. 9월 1일에 팔면서 야, 한 달 있다가 100만 원 줘야 돼? 그렇게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만약에 10월 1일까지 너희가 돈 안 주면 우리가 이자를 좀 붙여서 돈 받을 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지? 그렇게 계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원금인데 받을 원금인데 10월 1일에 돈을 이제 상대방이 안 주다 보니까 야금야금 이자가 생겼다 이거지요. 이자가. 그래서 이자까지 합하면 받을 돈이 105만 원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부도가 났고 이제 6개월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손 처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상대방이 부도 났다고 부도 난 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부도가 나면 그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경매 붙여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돈 받을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금 100만 원에 5만 원 이자해서 105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20만 원 받았다고? 그러면 요 20만 원 중에서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손 처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80만 원을 대손 처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0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이자니까 15만 원 뺀 85만 원을 못 받은 걸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세법상 헷갈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요 20만 원 받은 거 중에서 5만 원은 이자니까 15만 원만 원금 받았고 85만 원 자체를 6개월 있다가 대손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20만 원 받았다고? 20만 원 받은 거는 원금이야.
원금이니까 80만 원을 6개월 있다가 대손 인정해 줄 거고, 요 5만 원 요 부분은 이자 부분 못 받은 거는 소멸시효 완성 같은 걸로 따로 대손 인정받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받을 돈 원금 100만 원 요 부분만 대손 6개월 있다가 인정해 줄게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이런 교통 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법 규정에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런 말도 있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재미삼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12번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때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하면 매입세 공제 자체를 못 받는 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미제출이든가 지연 제출한다 하더라도 따로 가산세가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엉터리로 없는 금액을 부풀려 가지고 기록했다든가, 또는 예외적으로 자,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물건 파는 사람이 아주 갑이다 이겁니다. 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물건값이랑 부가가세 다 주었는데 상대방이 야 미안해, 우리가 너희한테 발행해준 세금 계산서가 있지만 그거 이번에 너희 신고하지 마, 우리도 이번에 매출 누락할 거야 라고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철저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대방한테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 다 주었지만 억울하지만 그 부분을 부가가세 신고 못하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어야 된 거를 못 받고 그냥 손해보고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한 1, 2년 있다가 상대방한테 세무조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누락이 발각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야, 너희가 1, 2년 전에 저쪽 회사로부터 물건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지? 그런데 저쪽에서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너희가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 있지? 저쪽 세무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니까 너희 다시 그 부분 수정 신고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어라고 연락 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씩 웃는다 그지? 돈 날아간 거 우리 다시 부가세 신고 통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비록 다시 신고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가산세 내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게 아주 예외적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가산세였습니다. 뭡니까 정답? 경정시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서, 즉 세무서 확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2번이었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환경 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간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상황에서나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일어날 법한 일인데 굳이 이런 거를 문제로 출제했네요.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답 찾을 수 있겠지요. 정답 2번. 13번. 다음 중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맞겠지요. 2번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지분 비율이 10% 초과하는 주주 임원인 전담 요원의 인건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실기편 할 때 공부했었다 그지요. 그래서 아주 구석진 내용이긴 한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공제에 대한 그러한 세무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로 출제되다 보니까 구석진 내용이지만 가끔 물어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론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 3, 4번 읽어볼까요? 전담 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대학 위탁 교육 훈련비 뭐면 될 것 같다 그지요? 4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 개인에게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제출한 위탁 비용, 그죠? 그래서 세법 규정을 보면 이런 것들 다 됩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 거를 소개하고 있다. 문제 14번.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름무역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움상사에 1,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했다. 그 관세의 과세 가격이 600만 원, 관세가 120만 원이라고 할 때 주식회사 아름무역이 거래징수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단,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했고 예시된 것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우리 공부 안 한 내용이다, 그죠? 보세구역 내용. 그래서 이번에 차 기출문제, 지저분한 문제가 평소의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이요. 여러분 취업하시고 나서 실무자 강의를 받을 일이 있을 때 뭐 이런 부분 다룰 겁니다. 취업하고 나서 실무자 교육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 취업하기 전에 취업 준비하는 과정의 시험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네요.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출제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그지요? 참고로 또 제가 열심히 설명드립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답니다. 수출 자유지역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게 보세구역입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가 보세구역이랍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보세구역이 될 겁니다. 보세구역. 세금을 보류한답니다. 유보할 때가 뭡니까? 나중으로 미룬다 그 뜻이다, 그지요? 세금 매기는 거를 나중으로 미룰게라는 뜻입니다. 수출 자유지역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광물이 부족하니까 원재료를 전부 수입해가지고 멋진 제품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은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요? 물건을 수입하면 관세랑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그지요? 그거 매기는 거를 좀 나중으로 미뤄줄게 라는 것이 보세구역이랍니다. 자, 관세 지금 관심 없고 부가가치세가 관심이 있다, 그죠? 관세 부가가치세 같이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나중으로 미루는 거 일단 부가가치세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 땅이지만 부가가치세 차원에서는 관세 차원에서는 외국으로 보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 수입하더라도 관세 부가가치세 안 매긴답니다. 왜? 어차피 제품 멋지게 만들어서 다시 수출할 거니까. 자, 부가가치세. 물건 수입하면 10%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 그지? 그렇지만 어차피 수출하면 영세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 수입하더라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세구역이랍니다. 뭘 기대합니까? 물건 수입한 거 가지고 멋진 제품 만들어서 다시 수출할 거야를 기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배신을 때리고 자, 물건 수입한 거를 뭐라고요? 그죠? 물건 600만 원 플러스 관세가 120만 원. 그죠? 요 물건을 가지고 제품 만드는 걸 기대했는데 배신을 때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외국으로 수출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로 자기들이 마진 붙여서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수출 자유지역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수입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에 팔아먹었다고요? 1,500만 원에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면 1,500만 원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겁니다. 150만 원. 요때 비로소 수입으로 본다 이겁니다. 다만 실무 규정을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내가 갑이고요. 여기 을이랍니다. 갑이 을한테 1,500만 원에 팔아먹는다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겨지는 과정이 일단 생략이 되었다가 배신을 때린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2장 발급된답니다. 한 개는 공급자가 세관장,
공급받는 자. 자, 이렇게 칠까? 공급자, 공급받는 자, 금액. 공급가액으로 적을게요. 공급가액. VAT. 자, 1,500만 원. 150만 원이 매겨져야 되는데 실무 규정을 보면 이렇답니다. 갑이 을한테 팔아먹는 순간 두 장이 발급된다고요. 첫 번째, 세관이 공급자, 공급받는 자는 을, 그리고 공급자 갑, 공급받는 자 을. 즉 을이 1,500만짜리 물건 구입할 때 두 군데에서 세금계산서 받을 거다 이겁니다. 갑이 을한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얘들이 먹는 마진. 자, 600만 원 플러스 120만 원 두 개 합한 720만 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 얘들이. 그지? 72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애당초에 만약에 요 갑이 보세구역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역에 있었다면 물건 수입할 때 얼마짜리 세금계산서 발급했겠습니까? 세관에서 공급가액 720만 원. 여기 전부 다 과세 표준에 들어간다. 그지? 720만 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72만 원을 아마도 발급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이니까 나중에 세금을 매길게, 일단 세금 안 매길게 라고 일단 미루어 주었는데 배신을 때리고 을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제 세관에서는 원칙대로 72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겁니다. 다만 누구한테? 이번에는 을이 구입하는 거니까 갑이 아니고 을한테 이렇게 발급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갑이 을한테 발행하는 거는 나머지 금액, 자기들이 먹는 마진입니다. 72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에 판다. 그지? 1,500만 원 빼기 720만 원. 얼마요? 780만 원. 그리고 78만 원. 이렇게 어차피 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급돼야 되는데 두 장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발급된다. 이런 내용을 실무 강의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출제된 것이고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을 입장에서는 1,500만 원짜리 물건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요 금액만큼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받게 될 거다 이겁니다.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주식회사 아르무역 그 갑이 거래징수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얼마라고요? 요거 78만 원이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됐죠? 보세구역에 대한 문제. 됐습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자, 갑, 을, 병, 정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갑이 을한테 팔아먹는 거 10%입니다. 갑이 보세구역이 안에 있는 병한테 팔아먹는 거는 몇 프로일까요? 10%일까요? 0%일까요? 10%입니다. 사업자 간에 공급하는 거니까. 보세구역 안에 있는 정이 갑한테 팔아먹었다고요? 몇 프로? 10%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끼리 재화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세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0% 부가가치 매겨지고 달라질 게 있다면 딱 한 개, 외국으로부터 물건 수입했을 때 수입했지만 수입을 일단 보지 않고 세금 미루어 준다. 그 점만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죠? 줍니다.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 중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문제를 또 틀리게 만들고 꼬우다가 그죠? 제발에 그냥 넘어진 겁니다. 복수정답 인정되었습니다.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인정된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판단해 봅시다. 1번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이어도 과세한다. 맞지요?
그다음에 4번 주택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맞다, 그지요?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 소득에서 써먹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 소득 중에서 주택에 관한 부동산 임대 소득은 주택 공급에 좀 기여한다는 면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 소득에 써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눌 때 일반적인 사업 소득인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소득인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결손금 써먹는다라고 정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결손금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의 결손금으로 보아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1번, 4번 지문 맞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2번, 3번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답니다. 둘 다 틀린 거다 이거지요. 2번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거를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죠? 그리고 세법에서는 요 상한 용어 좀 엉터리 용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 분리과세 할 수 있다? 틀렸다 이겁니다. 그죠? 이름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지만 그 실질을 따져보면 분리과세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3번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즉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 계산할 때 법소정금액을 뺀다고 했는데 그 법소정금액 빼는 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정도만 공부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법소정금액 차감할 때 400만 원이라는 걸 차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라고 해서 틀렸다 이겁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 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두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복수 정답이니까 이 상태로 우리 교재에 수록할 수는 없다 그지요? 이 부분 수정해서 수록합니다. 1번, 4번 지문은 그대로 놔두고 2번, 3번 지문을 좀 수정해서 이렇게 수록할게요. 2번 지문 1주택, 고가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은 제외한다 그지요?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지요?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그 금액이 뭐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 따지지 않고 비과세 적용된다 이겁니다. 맞지요? 이 부분도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엉터리 2번 지문 그거 어차피 복수 정답이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요 지문으로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주택 이상 집 2개 가지고 있을 때 주택임대로 받는 게 2천만 원 초과한다면 2천만 원 이하라면 그거는 이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으로 처리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주택이 아니고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그거는 무조건 비과세다 이겁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이라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맞는 지문이고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소개한 겁니다. 총 수익금액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 소정 금액만큼 차감하는 그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지? 그때는 기본 공제 200만 원 일반적인 경우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는 400만 원을 빼준답니다.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빼주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만 적용되고 얼마 이상이면 요거 적용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관계없이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요게 틀린 지문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94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